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자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일주일 전 시댁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들을 만큼 잘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다들 애 낳고도 자주 싸우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아이 키우면서 더 돈독해졌답니다.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게 되고 어렵거나 난감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서로에게 털어놓고는 하죠.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사이인데도 저희 부부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죠. 며느리 중에 시댁으로 마음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를 겪고 산답니다. 원래는 일반 직장에 다니던 제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꽤 벌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은근하게 시댁 식구들이 바라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서 초반에는 좀 도와주곤 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제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집안에 뻔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시댁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버님 한 분뿐이었는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파란만장하고 속 터지는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저는 같은 과의 학생이었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했는데도 저와 남편의 밥벌이는 크게 달랐습니다. 졸업 후 남편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지만 전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 공무원이 된 후에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사를 듣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지금 어머니랑 재혼하셨거든. 여동생은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우리 아버지 재혼한 거라 배달은 남매고. 그랬구나.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인 거지. 어머니랑 여동생도 오래 같이 살아서 핏줄 나눈 가족이나 다름없어. 우리도 예쁜 가정 만들자.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둘이 살다가 아버님이 재혼하면서 지금의 어머님과 여동생까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아버님이 재혼하셨기에 사실 한평생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처음 예비 시댁에 갔을 때 남편과 시누이가 닮은 구석이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말해준 가정사를 듣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서로 사이도 좋아 보였고 화목해 보여서 재혼 가정에서 컸다는 남편의 고백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나면서 연애 기간이 제법 길었는데 예비 시댁에 가정 불화가 있거나 자주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도 성품 좋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고요.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걸 저는 꽤나 망설였어요. 그때 첫째를 임신 중이기도 했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편하게 해.
내가 당신이랑 애기 굶겨 죽이겠어? 그래도 사업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월급으로만 생활하면 빠듯할 텐데. 처음에 자리 잡을 동안 같이 아껴 쓰고 살자. 금방 그러다가 자리 잡을 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남편 호강시켜 줄 거야. 남편의 응원을 받고 자신감을 얻은 저는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끝으로 회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까지 시작하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쇼핑몰도 금세 자리를 잡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긴다고 하죠. 쇼핑몰이 대박 날 때쯤 아버님은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셨어요. 사실상 시댁의 가장이었던 아버님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이 사실을 다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인지 시댁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얻어들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시댁의 형편을 알고 시댁 식구들을 이사시켜 드리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버지가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내실 것 같아. 내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지. 아버님이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당신 덕분에 금방 나으실 거야. 어머니도 이사하고 너무 좋아하셔. 당신한테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어. 저는 기뻐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기대와 달리 아버님의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도 힘들었던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아팠던 기간 동안 제 쇼핑몰은 승승장구했지만 시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저는 여러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종종 어머님께도 용돈도 보내드리면서 지치지 않게 격려해드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온 가족이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상황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잔인한 말처럼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둘째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제법 규모가 커졌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떠난 후 모든 가족이 정신 차리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떠나고 어머님과 시누이만 남겨진 집에서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누이는 정말 심각했죠.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시댁을 가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년 만에 이혼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보니 시누이가 어머님 옆에서 투덜거리면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저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유부녀가 나이트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냥 평소처럼 나이트에서 놀다가 어쩌다가 눈이 맞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가씨 나이트 갔어요? 가정도 있는데 거길 왜 갔어요? 난 정말 잠깐 놀려고 갔던 거라니까요. 스트레스만 풀려고 갔던 거예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누이 생각만 하면 무늬만 어른인 애를 보는 것 같았어요. 30 중반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댁이 대단한 부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시겠죠?
저희 시누이는 금수저라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배짱이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가 싶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잘못은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황당했는지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유부녀가 성인 나이 다 안 가는 건 상식이지. 말을 꼭 해줘야 알아? 네가 애야? 그리고 놀러 갔으면 놀고만 오든지 거기서 남자는 왜 만나? 그거야말로 네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뭘 잘했다고 폭기 눈을 뜨고 억울하단 말을 해? 오빠는 왜 맨날 다 내가 잘못했대.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소홀했으면 내가 그런 장소에서 눈이 맞겠냐고. 그럼 남편이랑 대화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 너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사람한테 네가 지금 뒤통수 친 거야. 알긴 알아? 정신 차려. 하루에 3끼 챙겨 먹고 산다고 다 사람 아니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인지 제대로 반성해. 어머니도 얘 더 이상 감싸지 마세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시누이를 타박했어요. 어머니도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니까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난감해 하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남편 말에 100번 동의했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한 거고 솔직히 이혼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결국 시누이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과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시누이 이혼이 저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 싶겠지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 말을 손으로 탁 짚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시누이가 원래도 배짱이 같은 날라리과였는데 이혼까지 당했으니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보통 이렇게까지 벼랑으로 몰리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누이는 이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미친 사람처럼 술만 퍼마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이 전혀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재고 정리할 게 남아있어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누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술에 취해서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 시누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새언니, 내가 술을 조금 마셨는데 택시도 잘 안 잡히고 너무 피곤한데 데리러 와주면 안 되나? 우리 새언니 차 외제차에다가 엄청 좋잖아요. 아가씨, 또 술 마셨어요? 아휴, 적당히 좀 마시지. 왜 집에 오기 힘들 정도로 마셔요? 적당히 마실 거면 술을 왜 마셔요? 아,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면 택시비라도 보내줘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아가씨 술 마시고 집에 갈 돈 보내줄 만큼 그렇게 이해심이 넓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가씨가 지금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알아서 집으로 조심히 가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술에 취한 아가씨 전화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보고 데리러 오라는 둥 택시비를 보내라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요. 대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매번 저렇게 나가서 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왜 시누이가 저렇게 개념 없는 아나무인으로 사는지 한 번에 알겠더군요. 전날 야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겨우 출근하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쯤만 해도 어머님과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 받았던 전화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죠. 다급하게 걸려온 어머님 전화를 받자 한껏 화가 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딸한테 훈계야? 그리고 밤길에 술 취한 애 챙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막말을 해, 네가? 어머님, 솔직히 매일같이 나가서 노는 아가씨가 이상한 거예요. 아가씨 또래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다고요. 얼른 정신 차려야 자기 밥벌이라도 하고 살게 만들죠.
누가 너더러 내 딸 데리고 살라고 하든? 네가 뭔데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럼 저 앞으로 아가씨 일에 신경 안 쓸게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아가씨 전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어머님과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아가씨 시집 갈 때도 챙겨줬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제 한번 그랬다고 저한테 무작정 상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어머님한테 서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댁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이렇게 된 거 시댁 일에 신경 꺼버리자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와주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시댁을 돕긴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받는 어머님과 시누이의 태도에 찜찜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돈 벌어본 적 없던 시누이가 하루아침에 정신을 차렸겠어요? 시누이는 자연스럽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봐야 돈 얘기할 게 뻔해서 일부러 안 받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현관 앞에 떡하니 시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일찍 애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바쁜가 봐요? 그러다가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아가씨가 신경 쓰세요? 실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요. 일부러 더 냉랭한 태도로 시누이에게 말했는데 시누이는 뻔뻔하게 더 친한 척을 하면서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소파에 내려두는 가방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저도 이런 가방 좀 사줘요. 솔직히 명품 가방은 애엄마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요, 애엄마가. 그런 비싼 가방을 백수인 아가씨가 왜 들고 다니게요? 일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맞지.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는 아가씨한테 더 안 어울려요. 저도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사주던지 아니면 있는 가방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야 나도 면이 살아서 뭐라도 하고 다니죠. 세상에 명품 가방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보셨나요? 정말 저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시누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저한테 마치 명품 가방이라도 맡겨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더군요. 아마 친동생이었어도 저런 태도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답답한 소리를 내뱉는 시누이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아가씨 일에 신경 안 쓴다고 어머님한테 다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씨 명품 가방을 사줘요. 직접 벌어서 사든지 정 갖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가세요. 제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로 말하자 시누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호준아, 초등학교 들어갔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라고 알려주지? 그거 엄마한테도 좀 알려줘. 좋은 거 다 혼자 쓰려고 하잖아. 나중에 엄마가 호준이도 안 주려고 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남의 물건 함부로 탐내는 거 아니랬어요. 물건 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고모는 그런 것도 몰라요? 똑 부러지게 말하는 큰아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만 박수를 칠 뻔했어요.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 큰아들을 빌미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더군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누이가 명품백 사겠다고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제대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애들 챙기느라 한눈판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옷방에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걸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정말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를 붙들고 말했어요. 이 노력으로 일을 했으면 아가씨 아마 저보다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이럴 정신 있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거 하나 못 줘요?
사주지도 않을 거면 쓰던 거라도 내놔요. 무슨 가방 맡겨놨어요? 여기가 세탁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뻔뻔해요? 나가요. 그리고 이런 짓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고요. 비싼 가방 든다고 사람도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인간부터 되세요. 저는 신우이를 현관 밖으로 밀치면서 화를 냈어요. 무슨 저희 집이 세탁소도 아니고 맡겨둔 가방 찾으러 온 사람 마냥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도 아니고 안 준다고 훔쳐갈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날 신우이가 집에서 했던 만행을 저녁에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제게 사과를 하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버지 투병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시댁 챙겼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너무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내가 단속 잘할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살고 싶어서 도와주고 했던 거지. 근데 아가씨는 점점 그 선을 넘고 있어. 당신이라도 얼른 좀 일하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말해봤는데 어머님부터 소용이 없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신경 쓸게. 정말 미안해. 제가 시댁을 챙겨줄 때마다 남편은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게다가 제가 바빠서 친정 행사에 못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친정에도 잘하니까 저도 시댁을 챙겨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시댁 전용 지갑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시누이와 어머니께 크게 실망했던 겁니다. 아마 남편처럼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시누이 상태를 보면 어머님도 어땠을지 예상이 가지 않으신가요? 시누이는 말 그대로 어머님을 보고 자란 판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가끔 소일거리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골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투덜거리면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손목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아파서 설거지도 못하겠어. 옆집 보니까 식기세척기 요즘 잘 나온다는데 나도 그거 하나만 사서 보내줘봐라. 식기세척기요? 둘이 사는데 식기세척기 필요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네가 정하니? 내가 힘들다는데.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군말 없이 사주면 될걸. 어디서 또 훈계질이야?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 집에 식기세척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식기세척기 얘기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더 이해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힘드시면 놀고 있는 아가씨 시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힘들 일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겠으면 아가씨한테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일하고 애도 보는 저도 집안일 하면서 잘 다녀요. 효도는 딸이 해야지 왜 며느리가 해요? 아가씨한테 부탁하세요, 어머님. 어머님께 아가씨한테 부탁하라는 말을 하곤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게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부탁하는 시댁이 또 있을까요? 요즘 며느리 무서워서 명절에도 편히 못 부른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대단하게 대우받자고 집도 구해주고 용돈 챙겨가며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 저만 잘 살기 바란다고 잘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헛된 희망을 품었구나 싶었어요.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어머님과 시누이는 철이 없었습니다. 철딱선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애들을 2명이나 케어하는 입장에서 차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셔서 퇴근하는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기세척기 좀 사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너는 먹고 살만한가 보다. 차도 외제차에 옆구리에 비싼 가방까지 턱하니 끼고 아주 살맛나겠어.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이거 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예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그래봐야 인터넷 장사면서. 너 진짜 뻔뻔하다. 서방 없는 년이라고 네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어머님이 절 무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시간 있으면 아가씨 보고 일하라고 가르치세요. 네가 왜 내 딸 걱정을 해? 그리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나랑 내 딸을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두고 볼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며느리 할 도리를 해야지. 며느리 도리가 세상에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시댁을 돕고 있었던 게 다 허무맹랑한 쇼였던 겁니까? 어머님은 제가 그동안 도와드렸던 게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할 도리를 하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말고 아가씨한테 자식 노릇이나 하라고 하세요. 설거지하다 손목 부러질 것 같은 어머님 괴롭히지 말고 알아서 좀 하고 살라고 아가씨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대체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돼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뀐 것도 까맣게 잊고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 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대충 눈치를 챈 듯한 남편이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집까지 쫓아와서 이러시니까 여동생도 똑같이 하잖아요. 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래? 얘가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집도 해드리고 용돈도 해드리고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 맡겨뒀어요? 제발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좀!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내면서 어머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어머님 등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서 그날 어머님께 저보다 더 화를 냈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명절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저뿐이고 아들도 남편뿐인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이렇게 사연 쓸 일도 없었을까요? 저는 명절에 시댁에서 싸웠다는 사연을 들으면 대체 얼마나 화가 나면 명절에 싸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명절에 어머님과 상 엎어가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사람 일 모른다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싸움의 시작은 이랬어요. 제가 전을 뒤집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전이 익어서 옆에 그릇에 옮겨두면 손가락을 하나씩 톡톡 건들면서 제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니 너는 전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니? 모양도 제각각이고 냄새도 나잖니? 불 조절도 못하나 탄자국도 보이고 하여튼 밖에서 일하는 게 벼슬이지 아주. 계란물 묻혀서 굽는데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이 구워요. 그리고 이 정도면 다 비슷하잖아요. 정말 사진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그날 제가 만든 전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말만 들으면 제가 정말 엉망으로 만드신 줄 알겠지만 모양도 나름 일정했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딱 붙어서 트집 잡을 거 없나 찾는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돈 벌면서 집안일도 한다고 유세 떨더니만 이 꼴이 다 뭐냐? 나는 눈 감고 발로 뒤집어도 이것보다는 잘 만들겠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마음에 들게 만드세요. 제가 들고 있는 뒤집개를 어머님께 들이밀면서 말하자 어머님은 손살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국자를 들고 국을 끓이던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 하는 거 보니까 쇼핑몰 그거 네 시누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하나 좀 해줘.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라도 시키려면 하나 차려주면 되잖아. 제가 왜 아가씨 사업을 차려줘요? 사업도 쉬운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다고 난리야. 그냥 네가 1억만 투자해서 우리 딸도 돈 좀 벌게 자리 좀 마련해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뻔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본인만 생각하는 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 성격상 차려준다고 잘하겠어요? 꾸준히 일하던 사람도 아니고 놀기 바쁜 사람한테 누가 믿고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에서도 오래 일 못하는 아가씨가 뭐라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한테 1억이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아가씨 도와주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자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누이한테 1억까지 보태주면서 도와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면 칼만 든 강도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받아야 될 돈이 1억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화를 낸 게 아니고 들고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려치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어머님은 제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다고 유세야? 네가 뭔데 자꾸 내 딸을 무시해?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니까지 것도 쇼핑몰 하고 사는데 내 딸이라고 왜 못해? 그까진 일 돈만 있으면 다 하겠더구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였는지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차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자꾸 아가씨가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돈을 대주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쇼핑몰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왜 사업을 도와요? 막말로 모른 척하면 끝이에요. 시댁 식구들 거지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고요. 네가 그게 될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1억 보태면 앞으로 너한테 손도 안 벌리고 그럼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순간 그동안 내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고 살았구나 싶은 심정에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전 뒤집개를 어머님 앞에서 휘둘렀습니다. 여차하면 어머님을 쳤을지도 모르는데 애들 둔 엄마로서 화난다고 어른을 칠 수야 있었겠어요? 저는 억울함에 분노가 폭발해서 어머님께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요, 남편 월급 고작 300도 못 버는데 애들 둘이나 있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애들 잘 키워보려고, 부족하게 안 키우려고요. 남편 사랑하니까 제가 시댁 일에 나서서 돕고 살았던 거라고요.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 힘들다고 집도 해줘요? 저야말로 억울하고 지금 상황 기가 막혀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다 짐 빼세요. 제가 집에서 짐을 다 빼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지금도 이 순간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인생 참 헛살았다 싶은 생각도 밀려듭니다. 그때 남편은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듣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더 이상은 당신들이랑 연락하고 못 사니까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를 내고는 아이들의 짐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횡설수설하는 어머님을 주방에 두고 거실로 왔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제게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그 사업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당장 어디서 집을 구해. 너도 알잖니. 내가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집은 건들지 말자.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이미 늦으셨어요. 어머님이 아가씨랑 여기서 나가셔야 제대로 연락을 끊고 살죠. 앞으로는 저도 시댁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정말 할 만큼 다 했고 이게 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미안하다. 너도 자식 있어서 알잖니.
자식 일에 정신 멀쩡할 부모가 어딨어. 어머님은 자식 생각한 게 아니고 어머님 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도와주면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세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께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제게 매달리면서 다 오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안 나가려고 급하게 내뱉는 허무맹랑한 말들 같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면서 말을 안 듣자 어머님은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머님을 무시하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시누이는 지켜만 보다가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았는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일단 화 풀고 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일자리 알아보고 살게요.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저는 이제 아가씨 못 믿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정신 차리겠다고 하는 거 보면 벼랑 끝까지 밀려나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진짜 길바닥까지 나앉아 보세요. 저는 시누이의 사과에도 독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누이는 진짜 힘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져야 움직일 것 같았답니다. 남편도 시누이 태도에 이골이 났는지 시누이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앞으로는 네가 벌어서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남편의 말에도 시누이는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동안 했던 행실을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댁을 빠져나와서 바로 부동산의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나오고 나서 어머님과 시누이한테 수도 없이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전화 남편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사과만 할 게 뻔한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시누이와 어머님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얼른 가서 살 집이나 알아보라며 어머님과 시누이의 사과를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직전이었는데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딸 하나 있는 거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너한테 기댔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미안해 정말로. 이건 다 내 진심이야. 나는 네가 아들보다 더 든든해서 어떤 날은 네가 내 자식 같았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나서 제 손을 잡으며 사과하는 어머님을 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머님과 시누이를 내쫓지 않으면 지난날 살아온 것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벌컥 겁도 났어요. 저는 어머님이 잡은 제 손을 빼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친부모였다면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죠. 어머님은 저를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돈 나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전 아직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의 사과에도 단호한 제 태도에 어머님은 놀란 표정을 짓고 한동안 하염없이 우시더군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는 떠나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괜히 짠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시댁은 정말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눈 감고 그냥 집에서 살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제가 어머님과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정신 못 차리던 시누이를 제가 언제까지 등골 뽑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철없는 시누이 감싸기 바쁜 어머님까지 말이죠. 이제는 저도 제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사연을 쓰게 됐어요. 같이 고민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앞으로를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이 고비를 넘기면 저도 편하게 살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같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이 사연을 끝으로 남편과 함께 남겨주신 댓글들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